폴더블 스마트폰이 나온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들 눈에 익숙해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삼성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이었던 갤럭시 폴드 1은 1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좋은 완성도로 사람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았죠. 2020년 9월 1세대 폴드를 뒤로하고 갤럭시 Z 폴드 2를 출시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노트 20 울트라를 구매해 리뷰할 생각이었는데 이번 폴드 2의 홍보 영상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갤럭시 노트 대신 Z 폴드 2를 구매하기로 말이죠. 유튜브로 폴드 2 홍보 영상을 보니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저는 약 2주 동안 갤럭시 Z 폴드 2를 사용해 보았는데 확실히 1세대 제품에 비해 전반적으로 제품 개선이 아주 많이 된 것 같아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 반면에 조금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2를 사용하면서 스펙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어떤 점들이 불편했는지, 내가 Z 폴드 2를 구매해도 후회하지 않을지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오늘 소개할 제품 갤럭시 Z 폴드 2입니다. 저는 사실 리뷰를 할 때 디자인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는 편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주관이 매우 강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실제로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 Z 폴드 2는 처음 언박싱을 하고 전원을 킨 순간 꼭 한 번은 언급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꽤나 인상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후면 디자인보다는 전면 디자인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전면 디자인은 대부분 디스플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전면의 커버 디스플레이가 1세대에 비해 혁신적으로 좋아졌다고 느꼈거든요. 일단 전작에 비해 혁신적으로 베젤을 줄이고 펀치홀만 남겨 커버 화면의 대부분을 사용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고 가로폭이 약간 좁은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이폰 SE 1과 거의 비슷한 가로폭을 가지고 있어 그립을 했을 때 너무나 편하더라고요. 쿼티 자판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자판의 크기도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고요. 물론 저는 아이폰 5S를 사용했던 사람이고 작은 폰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기존의 아이폰 5 정도의 좁은 가로폭이 답답하셨던 분들이라면 분명 불편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보통 스마트폰의 가로폭이 좁으면 그립감은 좋아지지만 한 번에 볼 수 있는 정보량이 적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 폴드 2는 좁은 가로폭 때문에 발생한 정보량에서의 손해를 긴 세로 길이로 보상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답답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나 글, 웹서핑을 한다고 해도 세로로 시원시원하게 글을 보고 스크롤을 내릴 수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좁은 가로폭으로 좋은 그립감을 챙기고 긴 세로폭으로 준수한 정보량을 가지게 되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할 때는 약간 작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이폰 SE2를 사용하던 저에게 있어서는 그리 답답한 크기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영화 같은 2.35:1 비율이나 요즘 유튜브에 점점 많아지는 2:1 비율의 영상을 볼 때는 상하단에 렛터박스 없이 화면을 거의 꽉 채워서 볼 수 있었고 Z 폴드 2에 추가된 프리스탑 힌지를 이용해 거치대 없이도 영상을 시청할 수 있어 따로 거치대를 구매할 필요 없이 양손이 자유로워진다는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요. 결과적으로 내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지 않고 겉면에 있는 커버 디스플레이만 사용을 한다고 해도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바이오 스마트폰을 거의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프리스탑 힌지는 약간 불편한 부분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정확히는 힌지가 아니라 카메라가 문제였죠. 프리스탑 힌지의 경우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각도를 고정시켜서 영상을 시청하거나 카메라를 켜 셀프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문제는 특정 각도를 넘어가게 되면 뒤쪽으로 쓰러져 버리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메라 범프가 지나치게 무겁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쏠리기 때문이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카메라 부분을 바닥에 내려놓고 힌지를 조정하면 되지만 이렇게 하면 바닥 부분에 수평이 지나치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불편하기는 했습니다. 사실 폴드2라는 제품이 카메라를 강조한 것도 아니고 스펙도 평범한 수준인데 왜 이렇게 카메라 범프를 두껍고 무겁게 디자인을 했는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카툭티 하나 때문에 Z 폴드 2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장점이나 정체성이 조금 사라지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아쉬웠어요. 그 외에는 힌지나 테두리, 버튼 등의 마감이 제가 받은 제품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아주 훌륭하다고 느껴서 만족스러웠어요. 부품이 따로 노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원래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매우 단단하고 견고했습니다. 훌륭해요.
처음 폴더블 스마트폰을 개발하기 시작하면서 삼성은 인폴딩 방식을 구현시키는 데 아주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 현재 가장 퀄리티가 높은 인폴딩 방식의 폴더블 폰을 만드는 회사가 되었죠. 자, 삼성은 왜 굳이 어려운 인폴딩 방식을 고수하는 걸까요? 많은 리뷰어분들이 인폴딩이 아웃폴딩보다 더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이라는 기계공학적이고 기술적인 차원에서의 이유를 이미 정말 훌륭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문과 출신의 테크 전문과로서 약간 다른 시각으로 인폴딩 방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책이 안쪽으로 접히는 이유에 대한 부분이었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책들은 인폴딩 방식입니다. 정말 옛날에는 두루마리 형태로 접어서 쓴 글을 보관했겠지만 물리적 충격이나 진동 혹은 물기에 굉장히 취약해 가장 중요한 종이에 적힌 정보가 훼손되기 쉽기 때문에 겉면을 두껍게 보호하고 정보가 담긴 종이를 안쪽으로 접어 보호할 수 있는 지금의 형태로 발전하였죠. 100% 저의 뇌피셜이지만 삼성이 인폴딩 방식을 고집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님 말고요. 아웃폴딩 방식의 경우 커버 디스플레이가 깨지는 것이 곧 모든 디스플레이를 깨먹는 것과 같은 반면에, 인폴딩 방식의 경우 커버 디스플레이나 후면에 물리적 충격이 간다고 해도 안쪽에 있는 메인 디스플레이는 확실하게 지켜낼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사람의 손 또한 안쪽으로 접히는 인폴딩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더욱 안정감 있게 손에 쥐고 있을 수도 있고요. 갤럭시 Z 폴드 2는 내부 디스플레이에서도 굉장한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펀치홀이 조금 크긴 하지만 전작에 있던 노치를 없애버려 더 시원시원한 화면을 볼 수 있게 되어서 특히나 어플리케이션 노바 런처와의 시너지가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사용하는 모든 어플을 슬라이드할 필요 없이 한 페이지에 전부 담을 수 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요. 거기에 새로 추가된 120Hz의 고주사율 옵션으로 굉장히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경험할 수 있어서 평소에 볼펜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펜촉이 부드러운 볼펜 겸용 터치펜을 이용하여 고주사율 옵션을 사용하여 아주 부드럽게 폴드2에 직접적으로 필기를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게임을 하든 웹서핑을 하든 전자책을 보든 대부분의 컨텐츠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압도적인 몰입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4:3이라는 특유의 비율 때문에 전체 화면으로 영상을 볼 때 상하단에 렛터박스가 많이 생긴다는 점이 있어서 공간 낭비가 심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절반은 영상을 보는데 활용하고 나머지 절반은 웹서핑을 하거나 유튜브 꿀잼 댓글을 보는데 활용했죠. 특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화면 분할을 할 수 있는 멀티 액티브 윈도우를 사용해서 주식 차트와 증권사 뉴스를 동시에 보는 것이 가능해 더 쉽고 빠르게 파산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반면에 사용을 하면서 불편한 점들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가장 불편했던 것은 눈부신 하드웨어 발전을 따라오지 못하는 소프트웨어였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어플들이 바형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서드파티 어플의 레이아웃이나 규격이 이 Z 폴드 2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앱 연속성, 화면 분할, 플렉스 모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어플들도 아직은 꽤나 많고요. 특정 게임이나 어플을 구동 시 펀치홀이 있는 부분이 잘려나간다던가 폴드2에 잘 맞지 않는 규격 때문에 메인 디스플레이 전체를 활용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공간이 낭비되어 버리는 부분들은 꽤나 아쉬웠습니다. 이런 폴드 폼팩터를 지원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진다면 훨씬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정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메인 화면에서 사용하던 어플을 접어 커버 화면에서 사용하는 앱 연속성의 경우에 한 개의 어플을 구동할 때는 아주 잘 작동하지만 두 개 이상의 어플을 동시 사용하다가 화면을 접으면 커버 화면에서 앱 연속 사용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커버 화면에서 두 개 이상의 어플을 사용하다가 화면을 피게 되면 이건 또 연속 사용이 가능해요. 제 기준에서는 이게 왜 한쪽은 되고 한쪽은 되지 않는 건지 이해가 어려웠어요. 커버 화면에서 메인 화면으로 가던 메인 화면에서 커버 화면으로 가던 두 개 이상의 어플을 사용해도 지속적으로 어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Z 폴드 2는 사실 카메라가 강조된 모델은 아닙니다. 그래서 갤럭시 S나 노트 시리즈에 비해 약간은 평범한 카메라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래도 막상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보면 주관에서는 꽤나 준수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화소가 낮아 사진을 확대해서 크롭, 즉 잘라내는 보정은 어렵지만 처음부터 구도를 조금만 신경 써 촬영을 한다면 SNS에 올리기는 충분한 퀄리티를 보여준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동영상은 4K 6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그러나 이 Z 폴드 2 같은 경우 카메라 성능보다는 기능에 조금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폴드라는 폼팩터를 이용해 일반 바형 스마트폰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폴드만의 다양한 카메라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편리했던 부분은 바로 셀프 촬영을 후면 카메라로 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대부분의 바형 스마트폰은 자기 자신을 찍는 셀카나 셀프 동영상의 경우
대부분 전면 카메라를 이용해 찍어야 했습니다. 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스마트폰의 전면 카메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후면 카메라에 비해 전면 카메라는 화질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에 반해 폴드2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커버 디스플레이가 있다는 점 때문에 좋은 화질을 가진 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서도 사진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셀프 촬영이 아닌 남을 찍어준다고 해도 찍히는 사람이 본인의 모습을 보며 마음에 드는 각도나 포즈를 잡을 수도 있죠. 다만 동영상 촬영의 경우에는 아쉬운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후면 카메라로 셀프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았지만 가로 동영상을 셀프 촬영할 수 없다는 점은 약간 아쉽긴 했습니다. 세로 동영상의 경우 이런 식으로 힌지를 살짝 접어서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셀프 촬영을 할 수 있었지만 가로 동영상을 찍기 위해선 무조건 옆으로 눕혀야 하는 부분 때문에 두 손을 자유롭게 할 경우에는 본인의 모습을 볼 수가 없고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촬영을 하려면 손으로 폰을 들고 있어야 해서 손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간단한 거치대를 마련해 촬영을 하면 후면 카메라로 가로 동영상을 찍으면서도 본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죠. 메인 디스플레이 안쪽에 있는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을 하게 되면 프리스탑 힌지를 이용해 거치대 없이 촬영하고 촬영 화면과 UI를 깔끔하게 분리해 사용이 가능한 부분, 사람의 움직임이나 숫자에 따라 구도를 다시 잡아주는 자동 프레이밍 기능은 꽤나 편리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카메라를 사용하는 걸 삼성은 플렉스 모드라고 이름 지었죠. 폰카로 간단하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특히나 자동 프레이밍은 구도가 움직일 때 애니메이션 자체가 버벅거림도 없고 꽤 부드럽게 작용하더라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옵션들이 순정 어플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카메라 어플을 사용 시 자동 프레이밍 같은 옵션은 당연히 사용이 불가능하고 플렉스 모드를 사용하는 것 또한 불가능했습니다. 규격이 전혀 맞지를 않았어요. 2020년에 들어서 삼성의 행보는 다소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갤럭시 S 시리즈와 노트 시리즈가 둘 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갤럭시 Z 폴드2를 보고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올해 사용해본 삼성 스마트폰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만족감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단순하게 접히는 게 신기해서 만족했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사용 경험이나 제품의 완성도가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아쉬운 점들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게였는데요. 무겁다라는 것 자체가 단점이라기보다는 전작에 비해 개선이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삼성은 해당 제품의 다음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무게나 베젤을 항상 잘 줄여주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전혀 개선이 없더라고요. 전 이 부분이 아쉬웠어요. 285g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엔 Z 폴드2는 우리가 손이나 옷주머니에 넣고 다녀야 하는 스마트폰인데 그러기엔 아직 다소 무겁고 축 처지는 느낌이 있기는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반토막난 용량이었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만한 부분이긴 했습니다. 1세대에서 부족했던 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면서도 출고가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가 없었다는 것은 알고 있고 이해도 하지만 마이크로 SD 카드로 확장이 불가능하게 한 부분은 꽤나 불만스러운 부분이었어요. 방수 방진 기능이야 폴더블 폼팩터라는 특징과 현재 기술의 한계로 적용이 불가능한 부분이라 이런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슬롯 하나 넣어주는 건 전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전 이 현상을 보고 어떤 회사가 한 곳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무리 잘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출고가를 기준으로 240만원가량 하는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니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완성도를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출고가를 100만원대까지 내릴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저는 가격적인 고민 없이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9만 9,900원도 괜찮습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의 선두주자로서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는 것 또한 또 다른 재미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해서든 가격만 조금 내릴 수 있다면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신하브로였습니다.